수진아, 이게 뭐야? 시어머니의 차가운 목소리가 부엌에 울려 퍼졌습니다. 수진은 설거지를 하던 손을 멈추고 뒤를 돌아봤어요. 시어머니는 냉장고에서 꺼낸 반찬통을 들고 있었습니다. 김치가 이렇게 짜면 어떻게 해? 민재 위에 안 좋다고 몇 번을 말했는데. 시어머니의 표정은 못마땅함으로 가득했어요. 수진은 어제 담근 김치였는데 나름대로 정성껏 만든 것이었습니다. 죄송해요. 다음엔 더 신경 쓸게요. 수진은 작은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이미 여러 번 반복된 상황이었어요. 김치가 짜다, 국이 싱겁다, 밥이 딱딱하다는 지적이 매일같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집안 청소도 제대로 안 되어 있네. 저기 모서리 봐. 먼지가 그대로 있잖아. 시어머니는 거실을 둘러보며 계속 불만을 토로했어요. 수지는 임신 중임에도 불구하고 매일 청소를 했지만 시어머니 눈에는 항상 부족해 보였습니다. 민재는 회사에서 늦게 들어와 이런 상황을 잘 모르고 있었어요. 설사 알아도 엄마와 아내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표정만 지을 뿐이었습니다. 수진이 시어머니의 잔소리에 대해 말하면 엄마가 원래 그러시니까 참아라고만 했죠. 수진아, 넌 정말 살림 감각이 없어. 시어머니는 다시 부엌으로 와서 냉장고를 열어봤습니다. 이렇게 음식을 보관하면 어떡해? 날 것과 익힌 것을 함께 넣으면 안 된다고 했잖아. 수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지만 참았어요. 임신 중이라 감정이 예민해진 것도 있었지만 매일 반복되는 지적과 비난에 마음이 지쳐갔습니다. 친정 어머니가 해주신 밑반찬을 가져왔을 때도 남의 집 음식은 간이 안 맞는다며 먹지 않았어요. 우리 민재가 왜 이런 고생을 해야 하나 몰라. 시어머니는 혼잣말하듯 중얼거렸습니다. 예전에 사귀던 여자애는 얼마나 요리도 잘하고 예뻤는데. 그 말을 들은 순간 수진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시어머니는 종종 민재의 전 여자친구 이야기를 꺼내며 수진과 비교했습니다. 마치 수진이 그 자리를 빼앗은 것처럼 말하곤 했죠. 저녁 시간이 되어 민재가 돌아왔을 때 시어머니는 언제 그랬냐는 듯 밝은 표정으로 아들을 맞았어요. 민재야, 오늘 회사 일은 어땠어? 피곤하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수진이가 저녁 준비했으니까 빨리 씻고 와. 시어머니는 민재에게 말했지만 수진을 향한 시선은 여전히 차가웠어요. 수진은 열심히 차린 저녁상을 바라보며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식사 중에도 시어머니의 잔소리는 계속됐어요. 민재야, 국이 좀 싱거우니까 소금 더 넣어 먹어. 반찬이 부족한 것 같은데 수진아, 다음부턴 좀 더 신경 써서 준비해. 민재는 괜찮다고 말했지만 시어머니 눈치를 보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수진은 그런 민재를 보며 더욱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남편이 자신을 지켜주지 않는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어요. 밤이 되어 부부만 남았을 때 수진은 용기를 내어 민재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매일 이런 식으로 하시면 너무 힘들어. 하지만 민재의 대답은 항상 똑같았어요. 엄마 성격이 원래 그러셔. 조금만 참아줘. 수진은 점점 지쳐갔어요. 임신으로 인한 몸의 변화도 힘들었지만 시어머니의 끊임없는 비난과 남편의 무관심이 더욱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또 어떤 지적을 받을지 두려웠어요. 그렇게 몇 달이 흘렀고 수진은 서서히 이 집에서의 삶에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해서 행복할 줄 알았는데 현실은 너무나 달랐어요. 수진의 마음속에는 조금씩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늦은 오후에 햇살이 기울어져가는 골목길, 수진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 앞에 섰습니다. 한 팔에는 태어난 지 채 한 달도 안 된 아기를 안고 있었고 다른 한 손으로는 낡은 캐리어 하나를 끌고 있었죠. 아기는 작은 몸을 움츠리며 칭얼거렸고 수진의 어깨는 무거운 짐과 피로로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문고리를 돌리자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어요. 집안은 차갑고 조용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아무도 살지 않았던 것처럼 공기마저 무거웠죠. 수진은 현관에서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서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제 정말 혼자구나 하는 생각이 가슴 깊숙이 박혔습니다. 거실 한가운데 놓인 소파는 예전 그대로였지만 왠지 낯설게 느껴졌어요. 민재와 함께 고른 그 소파에서 둘이 웃으며 텔레비전을 보던 기억들이 아련하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자리엔 수진과 아기만이 있을 뿐이었죠. 아기가 더 심하게 울기 시작하자 수진은 서둘러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분유를 타기 위해 가스레인지에 불을 켜고 물을 끓이면서 수진은 문득 이상한 기분에 사로잡혔어요. 이 모든 일상이 너무나 익숙하면서도 동시에 완전히 새로운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혼자서 아기를 돌봐야 한다는 현실이 조금씩 실감나기 시작했습니다. 물이 끓는 소리와 함께 아기의 울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어요. 수지는 서둘러 분유병에 뜨거운 물을 부어 흔들며 온도를 맞췄습니다. 아기를 달래며 분유를 먹이는 동안 수진의 눈가에는 어느새 눈물이 맺혀 있었죠. 아기는 분유를 빨며 점점 조용해졌고 수지는 그제야 조금 안도의 숨을 쉴 수 있었어요. 아기가 잠들고 나서 수지는 거실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집은 여전히 조용했고 그 고요함이 마치 수진의 마음속 빈 공간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 같았어요. 창밖으로는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들어가고 있었고 이웃집에서 들려오는 저녁 준비하는 소리들이 수진에게는 다른 세상의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수진은 천천히 일어서서 집안을 둘러보았어요. 모든 것이 그대로인 듯 하면서도 뭔가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민재의 흔적들은 여전히 곳곳에 남아 있었지만 이제 그것들은 추억 속의 물건들이 되어버렸죠. 벽에 걸린 결혼 사진을 바라보며 수지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사랑했던 사람과의 이별 그리고 이제 시작되는 새로운 삶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어요. 부엌으로 발걸음을 옮기던 수지는 식탁 위에 놓인 하얀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지나칠 뻔했는데 봉투 위에 적힌 글씨가 눈에 들어왔어요. 분명히 민재의 필체였습니다. 수진의 심장이 갑자기 빠르게 뛰기 시작했죠. 수진은 봉투를 집어들며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봉투는 생각보다 묵직했고 종이가 약간 누렇게 변해 있었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준비해둔 것처럼 보였습니다. 봉투 앞면에는 수진의 이름이 또박또박 적혀 있었고 그 아래 작은 글씨로 한 줄이 더 써져 있었죠. 읽지 말았으면 좋겠지만 꼭 읽어줘. 민재 특유의 조심스러운 말투가 그대로 드러나는 문장이었습니다. 수진은 봉투를 뒤집어 보며 봉인된 부분을 살펴봤어요. 깔끔하게 풀로 붙여져 있었고 민재가 얼마나 신중하게 이 편지를 준비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부엌의 형광등 불빛 아래서 봉투를 들여다보던 수지는 갑자기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어요. 식탁 의자에 털썩 앉으며 봉투를 두 손으로 꽉 쥐었습니다. 안에 무엇이 들어있을지 민재가 무슨 말을 하고 싶었던 건지 궁금하면서도 두려웠죠. 이혼 과정에서 민재는 별다른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수진이 원한다면 그렇게 하자고만 했을 뿐이었어요. 시어머니와의 갈등으로 지쳐있던 수진에게는 그런 민재의 태도가 더욱 서늘하게 느껴졌었습니다. 왜 자신을 지켜주지 않았는지, 왜 엄마 편만 드는지 원망스러웠거든요. 하지만 지금 이 봉투를 보니 민재에게도 할 말이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수진은 봉투의 모서리를 손톱으로 살짝 들어 올려 보다가 다시 내려놓았어요. 아기가 깨어날까봐 걱정되기도 했고 무엇보다 지금 당장 그 내용을 마주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거실에서 아기가 칭얼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수지는 서둘러 봉투를 부엌 서랍 안에 넣어두고 아기에게로 갔습니다. 아기는 기저귀가 젖어서 불편해하고 있었죠. 수지는 능숙하게 기저귀를 갈아주면서도 계속 그 편지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저녁을 대충 때우고 아기를 재운 후 수지는 다시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서랍을 열어 봉투를 꺼내 들고 오랫동안 바라보았어요. 부엌 시계는 밤 10시를 가리키고 있었고 집 밖은 고요했습니다. 수지는 봉투를 가슴에 꼭 안고 거실 소파에 앉았어요. 테이블 위에 작은 스탠드를 켜고 다시 한번 봉투를 살펴봤습니다. 민재의 글씨체는 여전히 반듯하고 정성스러워 보였죠. 결혼 초기에 수진에게 쓴 편지들과 똑같은 필체였어요. 왜 이제 와서? 수진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을 때, 법원에서 이혼이 확정됐다는 말을 들을 때 민재는 한 번도 이런 편지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왜 지금에야 이런 걸 남겨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아기가 잠든 방에서 작은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수지는 그 소리를 들으며 마음을 다잡았어요. 이제 자신에게는 지켜야 할 소중한 존재가 있었고
과거에 얽매여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민재가 무슨 말을 하고 싶었던 건지 알고 싶은 마음도 컸죠. 수지는 봉투를 테이블 위에 조심스럽게 놓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내일 아침에 읽어보자고 마음먹었지만 잠이 올 것 같지 않았어요. 민재의 마지막 말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자신의 마음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두려우면서도 궁금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수지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뒤척이다가 결국 일어나 거실로 나왔어요. 테이블 위에 그대로 놓여있는 봉투가 달빛에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치 수진을 부르는 것만 같았죠. 아기는 깊게 잠들어 있었고 집안은 시계 소리만이 규칙적으로 울려 퍼지고 있었어요. 수지는 소파에 앉아 봉투를 다시 손에 들었습니다. 이번엔 더 이상 망설이지 않기로 했어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조심스럽게 뜯어 열었습니다. 안에서 정갈하게 접힌 편지지 2장이 나왔어요. 민재의 글씨로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수지는 스탠드 불빛을 조금 더 밝게 하고 편지지를 펼쳐들었죠. 첫 줄을 읽는 순간 수진의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수진아, 이혼해줘서 고마워. 예상치 못한 첫 문장이었어요. 수진은 잠시 편지를 내려놓고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왜 고맙다는 건지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없었거든요. 다시 편지를 들어 올려 계속 읽어 내려갔습니다. 너를 원망하지 않아. 오히려 날 용서하지 마. 나는 내가 그토록 힘들어할 때 아무것도 해주지 못했어. 아니, 하지 않았어. 그게 더 정확한 표현일 거야.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어요. 민재의 글씨체가 흐려져 보였지만 계속 읽어야 한다는 생각에 눈물을 닦으며 편지를 붙잡았습니다. 나는 널 사랑했어. 지금도 사랑해. 그런데 엄마가 널 너무 괴롭혀서 견딜 수가 없었어. 하지만 나는 비겁했어. 엄마와 너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도망쳤어. 내가 나 때문에 무너지는 걸 보면서도 아무것도 못했어. 수지는 편지를 읽으며 과거의 기억들이 파도처럼 밀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시어머니가 수진의 요리에 대해 험담할 때, 아기 돌보는 방식을 비판할 때 민재는 항상 침묵으로 일관했었죠. 수지는 그런 민재가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시어머니만 편든다고 생각했었어요. 결국 널 떠나게 한 건 나야. 내가 용기를 내서 엄마를 말렸어야 했는데, 내가 너를 지켜줬어야 했는데. 미안해. 정말 미안해. 편지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뒷장에는 더욱 절절한 내용이 이어졌어요. 수진아, 우리 아기 잘 키워줘. 나는 아빠가 될 자격이 없어. 너처럼 강하지도 못하고 너처럼 사랑을 지킬 줄도 모르거든. 아기에게는 엄마인 내가 있으면 충분해. 수진의 손이 심하게 떨렸습니다. 편지지를 제대로 잡을 수 없을 정도였어요.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감정이 치솟아 올랐는데 그것이 슬픔인지 분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어. 나를 미워해도 괜찮아. 하지만 너 자신을 원망하지는 마. 잘못한 건 나야. 너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 나보다 훨씬 좋은 사람이야.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는 민재의 서명과 함께 작은 글씨로 한 줄이 더 적혀 있었어요. 사랑해, 수진아. 영원히. 수지는 편지를 다 읽고 나서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지금까지 민재에 대해 품고 있던 원망과 실망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동시에 새로운 분노가 치솟았죠. 왜 진작 이런 마음을 표현하지 않았는지, 왜 이제 와서 이런 말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수지는 편지를 꽉 쥐고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몇 개월 동안 참아왔던 모든 감정이 터져나왔어요. 사랑했던 사람에 대한 그리움, 혼자 남겨진 것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이제야 알게 된 진실에 대한 복잡한 마음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편지를 읽은 수지는 주저앉듯 소파에 몸을 맡겼습니다. 왜 그땐 말 안 했어? 왜? 중얼거리는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터져 나오려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까지 품고 있던 원망이 한순간에 무너지면서 그 자리를 새로운 감정이 채워나가고 있었죠. 수지는 편지를 가슴에 꼭 안고 눈을 감았어요. 민재의 얼굴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시어머니 앞에서 항상 움츠러들어 있던 그의 모습, 수진이 힘들어할 때마다 미안하다는 표정을 짓던 그의 눈빛이 새롭게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그는 비겁했을지도 모르지만 나름대로 괴로워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하지만 이해한다고 해서 분노가 사라지는 건 아니었어요. 오히려 더 큰 화가 치솟았습니다. 왜 그때 용기를 내지 못했는지, 왜 자신을 혼자 버려두고 도망쳤는지 원망스러웠죠. 수지는 편지를 바닥에 던지며 일어섰어요. 이런 식으로 끝내려고? 수지는 혼잣말을 하며 방 안을 서성였습니다. 아기가 깨지 않도록 목소리를 낮췄지만 억눌린 감정은 더욱 격렬했어요. 사랑한다면서 왜 함께 싸우지 않았는지, 미안하다면서 왜 편지로만 전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갑자기 수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민재를 직접 만나서 따져 묻고 싶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끝낼 수는 없었거든요. 수지는 서둘러 겉옷을 걸치고 집을 나섰어요. 아기는 깊이 잠들어 있었고 잠깐이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밤 공기는 차가웠고 가로등 불빛이 길을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어요. 수지는 맨발에 슬리퍼만 신은 채로 민재의 집을 향해 걸었습니다. 마음이 급해서 뛰다시피 걸었는데 숨이 가빠와도 멈출 수 없었어요. 민재가 살던 집은 수진의 집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었습니다. 이혼 후 민재는 시어머니와 함께 그 집에서 살고 있었죠. 수지는 그 앞에 서서 대문을 바라보며 망설였어요. 이 시간에 찾아가는 게 맞는 건지,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갈피를 잡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한두 방울이었는데 점점 굵어지더니 본격적인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수지는 비를 맞으며 대문 앞에 서 있었어요. 차가운 빗물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그것이 눈물인지 빗물인지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민재야. 수지는 마침내 소리쳤어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나와. 할 말이 있어. 하지만 집 안에서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어요. 불빛도 꺼져 있었고 고요하기만 했습니다. 수지는 대문을 두드리며 계속 불렀어요. 왜 이제 와서 이런 편지를 써? 왜 그땐 아무 말도 안 했어? 비는 더욱 세게 내렸고 수진의 옷은 금세 흠뻑 젖었습니다. 하지만 수지는 움직일 수 없었어요. 지친 마음과 몸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수지는 대문 앞 계단에 주저앉으며 무릎을 꿇었어요. 차가운 돌계단이 무릎에 닿았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차가움이 타오르는 가슴을 진정시키는 것 같았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수지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민재에게 하는 말인지 자신에게 하는 말인지 알 수 없었어요. 빗속에서 무릎을 꿇고 앉아있는 수진의 모습은 너무나 처절했습니다. 사랑했던 사람과의 이별 그리고 이제야 알게 된 진실 앞에서 수지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어요. 비는 계속 내렸고 수지는 그 자리에서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마치 모든 감정을 다 쏟아내야만 일어설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수진이 빗속에서 무릎을 꿇고 흐느끼고 있을 때 대문 너머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엔 빗소리에 묻혀 잘 들리지 않았는데 점점 가까워지더니 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어요. 수지는 고개를 들어 뒤를 돌아봤습니다. 언니. 놀란 목소리와 함께 민재의 동생인 민경이 나타났어요. 민경은 우산을 들고 있었는데 수진의 모습을 보자마자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언니, 왜 이런 데서? 민경은 서둘러 우산을 수진 위로 가져다 댔어요. 수지는 민경을 올려다보며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말했습니다. 민경아, 오빠가 편지를. 목이 메어서 제대로 말을 할 수 없었어요. 손에는 여전히 젖은 편지를 꽉 쥐고 있었습니다. 민경의 얼굴에 복잡한 표정이 스쳤어요. 언니, 일단 일어나요. 감기 걸려요. 민경은 수진의 팔을 붙잡아 일으키려 했지만 수진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그 자리에 뿌리를 내린 것처럼 움직이지 않았어요. 나 오빠 만나야 해. 할 말이 있어. 수진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비에 젖은 머리카락이 얼굴에 달라붙어 있었지만 수지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오직 민재를 만나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민경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어요. 입술을 떨며 무언가 말하려다가 다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수지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민경의 표정에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은 기색이 보였거든요. 민경아, 오빠 어디 있어? 집에 없어? 수지는 다시 물었습니다. 민경은 우산을 더 수진 쪽으로 기울이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언니. 민경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빠 그날 교통사고가 났어요. 수지는 민경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뭐라고? 무슨 교통사고? 편지 남기고. 민경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언니 집에서 돌아오는 길에 오빠가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지금 중환자실이에요. 수진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민경의 말이 현실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뭐라고? 수진의 목소리는 바람에 흩어질 듯 작았습니다. 손에 쥐고 있던 편지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언니 집에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민경은 울음을 참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비가 내려서 길이 미끄러웠나 봐요. 트럭이 중앙선을 넘어와서 수지는 일어설 수 없었어요. 다리에 힘이 완전히 빠져버렸습니다. 민재가 자신에게 편지를 전하고 돌아가는 길에 사고를 당했다는 말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불과 몇 시간 전에 그가 직접 써서 놓고 간 편지를 읽었는데 그런 민재가 지금 생사의 갈림길에 있다니. 언니, 일단 병원에 가요. 오빠가 깨어나면 언니를 찾을 거예요. 민경은 수진의 어깨를 붙잡으며 간절히 말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의식이 왔다 갔다 한다고 했어요. 깨어날 때마다 언니 이름을 부른다고. 수진은 그제야 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민재가 정말 위험한 상황에 있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이 지금 당장 그의 곁에 가야 한다는 것을 말이죠. 하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충격이 너무 컸어요. 내 잘못이야. 수지는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편지를 일찍 읽었으면, 내가 먼저 연락했으면. 아니에요, 언니. 아무도 예상할 수 없었던 일이에요. 민경은 수진을 일으키려고 애썼습니다. 언니, 지금 가야 해요. 늦으면. 민경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수진은 벌떡 일어났어요. 늦으면이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민재를 잃을 수도 있다는 공포가 수진을 덮쳤어요. 이제 막 그의 진심을 알게 되었는데 이렇게 끝날 수는 없었습니다. 아기는 어떻게? 수진은 급하게 말했습니다. 집에 혼자 남겨둔 아기 걱정이 갑자기 밀려왔어요. 제가 아기 봐드릴게요. 아니면 같이 데리고 가도 돼요. 민경이 답했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지만 수진에게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어요.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민재였습니다. 수진은 서둘러 집으로 돌아가 아기를 안았습니다. 민경이 함께 와서 아기용품들을 챙겨주었어요. 아기는 갑작스러운 움직임에 깨어났지만 울지 않고 수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엄마의 급박한 상황을 이해하는 것 같았어요.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향하는 동안 수진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민재에 대한 원망과 사랑, 그리고 그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어요. 편지에서 읽은 그의 진심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왜 이제 와서 이런 일이 생긴 건지, 운명이 너무 잔혹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병원에 도착하자 민경이 중환자실을 안내해 주었습니다. 복도는 소독약 냄새로 가득했고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내려쬐고 있었어요. 수지는 아기를 꽉 안고 중환자실 문 앞에 섰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침대에 누워있는 민재의 모습이 보였어요. 온몸에 붙어있는 각종 의료기기들, 산소호흡기를 끼고 있는 민재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수지는 그 모습을 보고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이게 현실이라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그에게 화를 내고 있었는데 지금은 그가 깨어나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있었어요. 간호사가 나와서 면회 시간을 알려주었습니다. 한 번에 10분씩 하루에 2번만 들어갈 수 있다고 했어요. 수지는 아기를 민경에게 맡기고 떨리는 손으로 중환자실 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은 기계음들로 가득했어요. 심장박동을 나타내는 모니터의 규칙적인 소리, 인공호흡기의 작동음이 수진의 귀를 울렸습니다. 수진은 조심스럽게 민재의 침대 옆으로 다가갔어요. 민재야. 수진은 작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민재의 손은 차가웠어요. 수지는 그 손을 두 손으로 감싸며 따뜻하게 해주려고 했습니다. 나왔어. 편지 읽었어. 민재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수지는 그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민재야, 들려? 나 수진이야. 수진의 목소리는 간절했어요. 민재가 깨어나기를 애타게 바랐습니다. 잠시 후 민재의 눈이 천천히 열렸어요. 흐릿한 눈동자가 수진을 찾았습니다. 진. 산소호흡기 때문에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지만 수진은 그의 입모양을 읽을 수 있었어요. 응, 나야. 내가 왔어. 수진은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왜 혼자 그런 마음을 품고 있었어? 민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말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았지만 힘들어 보였습니다. 수진은 그의 이마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말하지 마. 그냥 들어만 있어. 나 안 떠난 거야. 너 사랑했어. 수진의 고백이 조용한 병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편지 읽고 알았어. 너도 힘들었구나. 나만 힘든 줄 알았는데. 민재는 수진의 말을 들으며 더 많은 눈물을 흘렸어요. 그의 손이 수진의 손을 약하게 쥐었습니다. 힘은 없었지만 그 안에 담긴 마음은 충분히 전해졌어요. 우리 아기. 정말 예뻐. 너 닮았어. 수진은 계속 말했습니다. 너도 보고 싶지? 조금만 기다려. 나랑 아기랑 여기서 기다릴게. 민재의 입이 움직였어요. 아주 작게 거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미안해.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사랑해. 라는 말이 나왔어요. 수지는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나도 사랑해. 계속 사랑할 거야. 수지는 민재의 손에 입맞춤을 했어요. 포기하지 마. 우리 다시 시작하자. 하지만 민재의 눈이 점점 감겨가고 있었어요. 의료진이 들어와서 수진에게 나가달라고 했습니다. 갑자기 기계들에서 경고음이 울려 퍼지기 시작했어요. 수지는 민재의 손을 놓고 싶지 않았지만 의료진에게 떠밀려 밖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의료진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보였어요. 수지는 아기를 안고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어요. 그리고 마침내 의사가 나와서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의사의 말이 끝나자 수진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민재가 숨을 거뒀다는 말이 현실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수진은 아기를 꽉 안고 주저앉았습니다. 복도에 울려 퍼지는 수진의 통곡 소리는 다른 환자 가족들마저 눈물 짓게 만들었어요. 민경이 달려와 수진을 부축했지만 수진은 일어설 수 없었습니다. 안 돼. 안 돼. 수진은 계속 중얼거렸어요. 불과 10분 전까지만 해도 민재와 대화를 나누었는데 이제 영영 그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다는 현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장례식장은 민재의 직장 동료들과 친구들 그리고 친척들로 붐볐어요. 하지만 정작 시어머니는 충격으로 인해 제대로 서 있을 수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평생 아들만 바라보고 살아온 그녀에게 민재의 죽음은 너무나 큰 타격이었어요. 수지는 검은 상복을 입고 아기를 안은 채 빈소에 앉아 있었습니다. 조문객들이 찾아와 위로의 말을 건넸지만 수진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어요. 오직 민재의 영정사진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사진 속 민재는 환하게 웃고 있었는데 그 미소가 수진을 더욱 아프게 했어요. 이틀째 되는 날 시어머니가 수진에게 다가왔습니다. 늙고 지친 얼굴에는 깊은 후회가 서려 있었어요. 수진아.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수지는 시어머니를 바라봤어요. 예전 같으면 차갑게 외면했을지도 모르지만 지금은 그럴 기운도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도 아들을 잃은 슬픔에 빠져 있었거든요. 민재가 너한테 얼마나 미안해했는지 몰랐어. 시어머니는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내가 너무 심했지. 내가 우리 아들 죽인 거나 마찬가지야. 시어머니는 자책하며 눈물을 쏟아냈어요. 수지는 일어서서 시어머니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절을 했어요. 시어머니는 깜짝 놀라며 수진을 일으키려 했지만 수진은 끝까지 절을 마쳤습니다. 어머니. 수진의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당신 아들 좋은 사람이었어요.
마지막까지 우리를 걱정하고 사랑했던 사람이었어요. 수지는 아기를 시어머니에게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이 아이에겐 할머니가 필요해요. 민재의 어머니라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시어머니는 손자를 바라보며 더욱 울었어요. 아기는 할머니를 빤히 바라보며 작은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 모습에 시어머니의 마음은 더욱 무너져 내렸어요. 전 이제 저만의 아이랑 살아갈게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가 아빠를 그리워하면 어머니께 데려올게요. 그때 민재 이야기 많이 해주세요. 장례식 마지막 날 연구차가 떠나기 전 수지는 민재와 마지막 인사를 나누었어요. 관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재야, 편지 고마웠어. 너의 마음 이제 알겠어. 수진의 목소리는 더 이상 원망이 담겨 있지 않았어요. 우리 아기 잘 키울게. 아빠처럼 따뜻한 사람으로 키울 거야. 수지는 아기의 작은 손을 잡고 민재에게 흔들어 보였습니다. 안녕, 민재야. 사랑했어. 연구차가 떠나는 모습을 바라보며 수지는 새로운 결심을 다졌어요. 이제 정말로 혼자가 되었지만 아기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민재의 사랑을 마음에 간직한 채로 말이죠. 장례식장을 떠나며 수지는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앞으로만 걸어갔습니다. 아기는 수진의 품에서 조용히 잠들어 있었고 새로운 시작을 위한 첫걸음이었어요. 민재의 장례식이 끝나고 석 달이 흘렸습니다. 수지는 서울을 떠나 경상북도 작은 산골 마을로 이사를 했어요. 도시의 복잡함과 아픈 기억들을 뒤로하고 아기와 함께 조용한 곳에서 새 삶을 시작하고 싶었거든요. 마을은 인구가 100명도 안 되는 작은 곳이었지만 사람들은 따뜻했고 자연은 아름다웠습니다. 수진이 선택한 집은 마을 입구에 있는 오래된 한옥이었어요. 앞마당에는 작은 정원이 있었고 뒤편으로는 야트막한 산이 보였습니다. 집 수리비로 민재가 남긴 보험금을 사용했는데 그것마저 그의 마지막 배려처럼 느껴졌어요. 수지는 한옥의 큰 방 하나를 개조해서 작은 책방을 열었습니다. 산들 책방이라는 이름을 지었어요. 마을에 책방이 없어서 아이들이 읽을 책을 구하기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고 시작한 일이었습니다. 책방은 크지 않았지만 아동도서부터 소설, 에세이까지 다양한 책들로 가득 채웠어요. 아기는 이제 100일이 넘어 목을 가누기 시작했습니다. 수지는 아기를 등에 업고 책방 일을 했어요. 가끔 마을 아이들이 찾아와 책을 읽거나 빌려갔는데 아기를 보며 신기해하곤 했습니다. 이모, 아기 이름이 뭐예요? 한 아이가 물었을 때 수지는 민우야. 민우라고 해라고 답했어요. 민재의 민자를 따서 지은 이름이었습니다. 책방을 운영하면서 수지는 점점 마음의 평화를 찾아갔어요. 아침에 일어나 아기에게 분유를 먹이고 책방 문을 열고 저녁엔 아기와 함께 마당에서 노을을 바라보는 일상이 소중했습니다. 민재에 대한 그리움은 여전했지만 이제는 아픈 상처가 아닌 따뜻한 추억으로 변해가고 있었어요. 어느 가을날 수지는 책상 서랍을 정리하다가 민재의 편지를 다시 꺼냈습니다. 이제는 울지 않고 읽을 수 있었어요. 편지를 읽으며 수지는 민재가 자신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미안해했는지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민재야, 나 잘 살고 있어. 수지는 편지를 보며 작게 말했어요. 우리 민우도 건강하게 자라고 있고 이곳 사람들도 우리를 좋아해줘. 너 걱정 안 해도 돼. 민우는 이제 옹알이를 시작했고 가끔 아빠라는 말을 흉내내곤 했어요. 그럴 때마다 수지는 민우에게 아빠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아빠는 착한 사람이었어. 민우를 많이 사랑했을 거야라고 말하며 민재의 사진을 보여주곤 했죠. 겨울이 오고 첫눈이 내리던 날 시어머니가 마을을 찾아왔어요. 손에는 민우를 위한 선물들을 가득 들고 있었습니다. 수진아, 잘 지내고 있었구나. 시어머니는 수진을 보며 안도의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니, 어떻게 여기까지? 수진은 놀라며 시어머니를 맞았습니다. 손자 얼굴이 보고 싶어서. 시어머니는 민우를 안아보며 눈시울을 붉혔어요. 민재를 많이 닮았구나. 특히 눈이. 수진은 시어머니에게 차를 대접하며 근황을 나누었어요. 시어머니는 수진이 이곳에서 건강하게 지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안심했습니다. 내가 너한테 못된 짓을 많이 했는데 이렇게 잘 살아줘서 고마워. 시어머니의 진심 어린 사과였어요.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수지는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민우에게는 할머니가 필요해요. 가끔 연락하고 지내요. 시어머니는 하룻밤을 머물고 돌아갔어요. 떠나기 전에 수진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민재가 너 같은 사람을 만나서 행복했을 거야. 고마워, 수진아. 봄이 왔을 때 수진은 마당에 꽃씨를 심었어요. 민우는 이제 혼자 앉을 수 있었고 수진 곁에서 흙장난을 하며 깔깔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는 마을 전체를 따뜻하게 만들었어요. 어느 날 저녁 수진은 민우를 안고 마당에서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민우는 하늘을 가리키며 옹알거렸고 수진은 그 작은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저기 별 중에 하나가 아빠야. 우리를 지켜보고 계실 거야. 수진의 얼굴에는 이제 평온한 미소가 떠올라 있었습니다. 아픈 과거를 딛고 일어선 강한 여자, 그리고 사랑으로 아이를 키우는 따뜻한 엄마의 모습이었어요. 민재의 편지는 여전히 서랍 깊숙이 간직되어 있었지만 이제 그것은 상처가 아닌 사랑의 증표였습니다. 책방에서는 오늘도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고 민우의 밝은 웃음이 그 소리와 어우러졌어요. 수지는 이 작은 행복이 영원히 계속되기를 바라며 새로운 하루를 맞이했습니다.